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투자 설계 과목 정규이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 설계는 우리 모듈 2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파트이죠. 자, 그런데 이제 A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를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너무 많이 집착하셔가지고 뭐 푸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뭐 기본적으로 읽을 줄,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그러니까 공부하시다 보면은 계산 사례들이 좀 나오는데 이 사례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인 거죠. 실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재무설계사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뭐 권유하는 뭐 상품들을 권유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설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숙지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공식을 뭐 달달 암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정도는 아셔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뭐 이렇게 계산에 너무 힘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투자 설계라는 그 과목 특성상 여러분들 상당히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 미리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 투자 설계 AFK 교재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교재가 상당히 좀 이론적이고 조금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책에 좀 언급은 되어 있는데 뭐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 뭐 책에는 나오지만은 시험 출제하기에는 약간 좀 너무 좀 뭐 자세한 내용이 뭐 교재에 안 나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간략하게 넘기셔도 될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교재 이제 순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례를 볼게요. 차례를 보시게 되면 우리 1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1장 투자의 이해부터 해서 뭐 2장 2장 부분이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들. 거시경제 지표들을 다 공부를 하는 여행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다. 자, 그렇지만 우리 투자, 경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거시경제를 모르고 얘기하면은 또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투자,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2장이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3장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이론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뭐 우리 이제 과목 별도의 이제 투자와 관련된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투자론에서 다루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좀 내포하고 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다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교재가 써져 있느냐? 뭐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 뭐 도출 과정 다 생략, 결론만 나와 있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습하실 때 너무 이론적인 뭐 책의 순서대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시험 목적에 맞춰서 교재의 이제 결론적인 그런 뭐 도출 과정 생략 뭐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뭐 충분히 대비가 될 만한 파트입니다. 3장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자, 그리고 이제 4장 우리 주식 그리고 채권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 관심들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재밌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죠, 관심 있는 분만 그렇죠. 관심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 부분도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 것까지 좀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5장이 여러분들 펀드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구조화 상품에 대한 투자다라고 해가지고 뭐 파생결합증권 뭐 이런 쪽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여러분들 뭐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은. 과거에 우리 투자 설계 과목에서는 뭐 펀드 정도는 간략하게 소개를 했지만은 이렇게 뭐 파생결합증권까지 우리 투자 설계 AFK 교재에 수록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이 새롭게 많이들 책에 구성이 되다 보니까 학습량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과목이 투자 설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함께 잘 진행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6장이 이제 투자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6장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각 절마다 주식 투자 전략, 채권 투자 전략, 그리고 선물 옵션, 뭐 투자 유형에 따른 투자 전략 등과 관련된 뭐 조정과 관련된 부분까지 각
5개 절이 나와 있는데 각 절이 여러분들 어찌 보면 하나의 챕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내용이 좀 많은 영역이에요. 우리 2장이 거시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내용이 많다, 이렇게 많은 챕터이죠. 자, 그런데, 지금 6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 낼 만한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6장 부분도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7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대체 자산 투자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대체 투자 상품, 뭐 해치 펀드, 뭐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것들, 기타 우리 원자재 등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투자와 관련된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것들 이외에도 여타 다른 부분에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개념을 대체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뭐 영어로 하면은 AI 뭐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우리가 기타 등등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한 그런 챕터가 7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장 부분들은 뭐 시험 문제가 뭐 한 문제 뭐 많이 나와야 2문제 뭐 요 정도 영역을 차지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러분들 정리 포인트 뒤쪽에 나와 있는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여러분들 뭐 1장 그쵸, 투자의 뭐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좀 맨 마지막 대체 투자 7장. 자, 요 2개 챕터는 시험 문제가 1-2문제 정도씩은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은 챕터이고 나머지 2장부터 6장까지는 엄청나게 다 챕터별로 중요한 챕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 어느 거를 버려라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재가 보면은. 그래서 꼼꼼하게 우리 투자는 좀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책은 얇아 보여도 말 그대로 뭐 책 자체가 뭐 요약식으로 간략간략하게 터치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 구체적으로 작정하고 출제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 바로 투자 설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 난해하고 어렵게까지 출제될 걸로는 예측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학습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부담되는 과목이 바로 투자 설계가 될 것이다라는 거. 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너무 주눅 들고 처음부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하시면서 내 걸로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9페이지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제1장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우리 1번에서 여러분들 저축과 투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를 뭐 여러분들 구분하는 시험 문제는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축이다라고 하면은 은행에 돈을 이렇게 적립식으로 쌓아줘서 목돈을 마련한다. 뭐 이런 개념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저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자라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이자. 그래서 이 원금이라는 부분들은 손실을 보지 않고 이자가 얼마나 불어나느냐. 자, 요거의 차이가 바로 저축 방식의 차이일 뿐인 거지. 이 저축의 근본적인 그 본질은 즉 뭐예요?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돈이 있는데 지금 바로 사용을 해도 되겠죠. 현재 소비가 미래 소비보다는 더 좋잖아요. 그죠? 지금 배부른 게 좋죠. 미래에 배부른 것보다. 미래에 배부르려고 지금 안 먹는다, 안 사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배고파서 죽어요, 사람. 그러니까 현재 효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써야 될 돈들을 장래로 미루는 거죠. 미루는 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더라라는 거죠. 대가. 수익을 요구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투자인데 이 투자, 저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여러분들 투자에서는 뭐 이자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은 수익이라는 부분이 우리는 그렇죠. 그 기간에 따른 시간에 따른 보상으로서 요구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간 프리미엄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항상 수익이 나온다라는 것은 수익과 대응되는 여러분들 손실 발생 가능성도 항상 내포되어 있다라는 게 투자의 정의예요, 여러분들. 투자의 정의.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것은 손실 발생 가능성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 바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투자, 펀드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설계라는 과목은 이 저축 설계가 아니죠. 투자 설계. 즉 손실을
그죠? 내포하고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고 어떻게 투자 실행을 옮길 것이냐, 뭐 어떤 상품들이 그런 것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투자 설계의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맨 밑으로 오셔가지고 1번 저축과 관련된 부분들 해가지고 맨 밑에 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의 정기예금, 적금이 대표적인 저축성 상품이다.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니까 우리 두 번째 줄에 여러분들 중간에 보니까 다수의 저축 상품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가 된다. 뭐 은행 상품들이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 단락의 네 번째 줄, 금리가 낮거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은 저축 상품의 매력은 떨어진다. 물가가 상승하면은 돈의 가치는 물가 상승률만큼 하락하므로 동일한 금액의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의 양은 감소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 저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우리 이자라는 것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책에는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피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피셔 공식이라는 거. 피셔 공식. 피셔 공식에 의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목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목금리라고 하는 것은 실질금리에 우리가 물가상승률, 기대 물가상승률,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이렇게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 2% 수익을 낸다라고 했는데 물가가 우리가 2% 오른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명목금리라고 하는 것은 4%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 실질금리라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우변이 좌변으로 가게 되면은 빼기로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은행에서 4%의 이자를 준대요. 그러면은 100원을 맡기면 4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4원. 그렇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여러분들 2%가 올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가 되면은 100원짜리가 102원이 있어야지만이 그 물건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 맡겨놨는데 4원을 벌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2% 올랐으니까 그쵸? 2원을 더 들여서 그쵸? 2원밖에 못 버는 꼴인 거죠. 우리 구매력을 따지면은. 이게 바로 이제 실질금리라는 거예요. 실질금리. 그래서 명목금리가 4%라고 하면은 물가가 2%다라고 하면 실질금리는 2%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이해 말고 명목금리 은행에서 4% 준다라고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5%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5%.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은행에 100원을 맡기게 되면은 104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더라. 근데 우리가 실물을 보게 되면은 이 100원짜리 물건이 1년 후가 됐을 땐 5% 올랐으니까 105원이 되더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서 4%를 이자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104원 가지고, 그쵸? 시중에 가서 1년 후에 해당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못 산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예금 또는 적금을 했을 경우에 물가 상승률이 이 예적금 금리보다 더 높게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얻는 효과는 크지 않다. 오히려 마이너스인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은 우리 책에는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여러분들 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셔라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저축 상품의 금리보다 높다면, 그렇죠? 저축의 실질 가치는 감소하여 저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저축 상품의 단점이다. 이런 말 나오죠. 상당히 좀 어렵나요, 여러분들? 이 표현 자체가? 그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요 문장, 5줄에 해당되는 요 문장을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요 식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 식을 반대로 표현하면은 이제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겁니다. 자, 요렇게 치환돼서 요 식의 의미로 여러분들 교재의 그 5줄을 이해하셔라 라는 거죠. 그래야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학습을 또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요 피셔 공식, 피셔 방정식이라는 것들을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그렇죠. 모르신다고 해도 지금 처음 봤다고 해도 여러분들 요거는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요걸 가지고 요 5줄을 표현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갈게요.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저축상품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채권 등을 얘기한다.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들은 더 높은 수익을 얻는다라는 것들은 바로 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 손실 발생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험한 데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이 위험에 대해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4% 준대요. 그쵸? 나는 1년이면 4%를 충분히 이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돈이면은 차라리 주식에 투자해라 라고 하면은 4%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겠죠. 4%보다 수익이 안 나면은 주식 투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아니, 예금보다 적금보다 더 위험한 데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더 낮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더 높은 수익을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 보상률 이렇게 얘기하죠. 리스크 프리미엄. 너무 어려운 말이다라고 하면은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나는 더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요고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뒤쪽에서 계속 나오니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고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무위험 수익률,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 그렇죠? 투자했을 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국공채 수익률을 얘기해요. 국공채. 뭐 이런데 투자했을 때 수익률에 조금 국공채보다 더 위험한 데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 위험한 정도에 따라서 더 많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겠죠. 리스크 프리미엄.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요고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요고 수익률의 기본적인 전제가. 그렇죠? 요고 수익률.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결국 지금 우리 교재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투자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확정적인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얻는데 수익의 변동 가능성, 즉 손실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넣는 것들을 투자라고 하는 거고, 손실 보지 않는 것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저축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구분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교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지문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맨 밑으로 와서 여러분들 투자와 비슷한 용어로 이제 투기라는 말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기. 자, 우리 투기라는 용어가 있다. 자, 투자는 투자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이다. 투기도 수익을 얻기 위한 의사결정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죠. 가격이 단기에 급등할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의 기초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서 투자와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교재가 여러분들 상당히 좀 빈약하게 좀 써져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투자와 투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통점은 뭐예요? 뭔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투기도 돈 벌려고 하는 거고 투자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 투기도 만약에 큰 돈 벌려고 하는데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투기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 손실이 내포되어 있는 것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투자와 투기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 교재에서 뭐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투자라는 것은 이 손실, 즉 위험에 대한 통제, 어느 정도 감내 수준까지 고려한 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뭐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빚져가지고 투자했다
이런 얘기하면 그건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그건 투기의 개념 쪽으로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감내할 정도의 그런 위험 통제를 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투자의 개념인 거고, 우리가 단순하게 손실 볼 것은 분명히 예측은 되지만 손실 발생하는 것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도 불구하고 이 손실 통제보다는 단순히 돈에 눈이 멀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여기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돈을 넣는 행위를 우리는 투기다 뭐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투자와 투기는 똑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교재처럼 여러분들 정의를 뭐 이렇게 구분된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뭐 그런 문장을 보실 필요는 굳이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른쪽 페이지 투자와 위험이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험,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위험 지표는 변동성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 투자 쪽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쵸? 손실 발생 가능성, 즉, 위험 요소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예요. 변동성. 자, 우리 뭐의 변동성이냐, 뭐 이런 말들을 먼저 해야 되겠죠. 뭐의 변동성일까요? 그쵸.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변동성은 뭐의 변동성이냐? 수익의 변동성이에요. 수익이 얼마나 변동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그쵸? 11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9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럴 수도 있죠. 또는 여러분들 확률상으로 15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서 50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완전 변동성이 여러분들 이렇게 작게 변동한다 아니면은 변동성이 크게 변동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위험의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위험의 정도를. 그래서 이렇게 작게 변동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편차가 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크게 변동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편차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변동성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위험, 리스크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나가 있는데 파도가 쳐요. 잔잔해요. 안전하죠, 여러분들? 근데 파도가 높게 낮게 이렇게 상당히 좀 높게 칩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걸로 우리는 비유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변동성은 실제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 대비 변동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위험 지표이다라는 거죠. 뒤쪽에서 공부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편차를 우리는 이제 표준 편차다라는 부분으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가 대표적으로 위험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위험의 지표.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고 0%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5%의 수익이 나온다. 평균. 요 정도 기대한다라는 거죠. 이건 평균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10%도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10%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천차만별인 거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요 평균값과 실제값 요런 거와 또는 이런 거와 이런 거와 이런 거에 그 벌어지는 정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느냐 요렇게 크게 벌어지느냐 아니면은 요 정도 편차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큰 편차를 두고 있느냐 요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변동성이다.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표준 편차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부분들도 뒤쪽에 또 공부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을 지금 교재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인 것들을 너무 우리 통계학적, 경제학적 또는 투자론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우리 재무설계 관점에서 좀 쉽게 좀 풀어나가자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게 공부하는 것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높을수록 실제 수익률과 우리가 평균 수익률의 차이는 확대된다. 그죠? 변동성을 위험지표로 사용할 때의 단점은 손실뿐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즉, 변동성은 긍정적인 변동, 그리고 부정적인 변동, 플러스 수익,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다 변동하는 거니까. 그쵸? 또 한쪽만 변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아래 다 변동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게 단점이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과연 단점일까요?
변동성이라는 게 당연히 수익 나는 거와 손실 나는 거 다 고려하는 게 바로 이제 변동성인데, 근데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들 위험이다라고 하면은 손실 나쁜 쪽만 위험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재를 보니까. 그죠? 자, 계속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익이 발생하면은 재산이 증가함으로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실과 동일한 관점에서 위험으로 간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변동성이 여러분들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 이 나쁜 것이 바로 위험인데 왜 이 좋은 것도 위험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게 극단적으로 교재처럼 뭐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 우리가 단순하게 좀 심플하게 보자라는 거죠. 리스크라는 얘기는 요쪽만 우리 좀 투자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 마이너스 손실 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위험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렇죠? 여기까지도 리스크로 이렇게 좀 잘못 비춰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적으로 보죠, 여러분들. 거기 5줄 관련된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마지막 단락이에요. 자, 개인은 변동성보다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카네만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개인은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동일한 크기의 손실을 보는 것을 2배 이상 싫어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100을 투자했는데 이게 이제 150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50이 될 수도 있어요. 반반이죠. 그렇죠? 50 벌 수도 있고 50 손해 볼 수도 있고. 자, 이런 데 투자하느냐? 사람들은 잘 투자를 안 한다. 이거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2배 이상. 이게 바로 이제 행동경제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행동경제학. 즉 사람의 심리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경제인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 거 반, 손실 나는 거 반, 반반 확률이다라고 하면은 기대값은 우리가 뭐 손익이 없겠죠. 그렇죠? 뭐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성적이라고 하면은 뭐 투자 하나 안 하나 매 한 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투자 안 하더라라는 거죠. 이런 쪽에 여러분들 상당히 좀 싫어하는 정도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즉 개인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기보다는 손실을, 그렇죠?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맨 밑으로 가셔가지고 표 박스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투자 위험에 구분해가지고 수익률 변동성, 원금 손실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뭐 이렇게 3가지로 교재에다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확정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위험에 대한 무슨 뭐 교과서적인 투자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학자마다 다 달라요. 우리 책에서 명확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변동성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이렇게 위험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변동성 중에서 요건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고려하는 거잖아요. 자, 마이너스 나는 것만 우리는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투자 기간이라든지 투자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목표를 잡아놓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실현시키지 못할 가능성.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해가지고 10년 후에, 지금부터 계속 투자해가지고 10년 후에 1억 원을 모아야 되는데 수익이 이렇게 되려면 수익이 연 5% 정도는 나야지 수익이 나서 1억 원을 달성을 해서 내가 꿈꾸는 뭔가의 목적 자금을 만들어서, 그렇죠? 재무 활동을 할 건데, 자, 만약에 이렇게 투자했는데 여러분들 뭐 9천밖에 못 모았다. 그러면은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손실 난 거냐? 그건 아니겠죠. 물론 여러분들 5% 수익은 안 났지만 4% 정도 수익이 나서 9천만 원이 됐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한 수익은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다 리스크, 위험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그거는 바라보는 학자, 그렇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십니다. 우리 책이 여러분들 지금 첫 단추예요.
첫 단추에서 진을 지금 막 빼면은 공부 진도를 못 나가요. 그렇죠? 진도를 못 나가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하는 우리 뒤쪽이 더 중요합니다. 뒤쪽이 중요한데 기본적인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바라보는 그런 각도를 조금 세련되게 좀 바라보자. 뭐 이런 관점에서 책을 좀 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화 될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12페이지 여러분들 투자 목표와 위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투자 목표. 자, 투자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거기 첫 번째 줄 쭉 끝에 보니까 개인과 기관에 따라서 다르고 동일한 개인인 경우에도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그렇죠. 투자하는데 왜 투자하냐 물어보면 다 다르겠죠.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다 다른 거예요. 다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하나의 투자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은 복수의 투자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죠? 우리 여러분들 연금, 국민연금 뭐죠? 연기금. 자,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가 들어와서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나중에 노후가 되면 65세에 넘어서 국민연금들을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연금, 국민연금 수후권자의 수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목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근데 이제 개인들은 뭐예요? 개인들은. 여러분들 투자 목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5년 후에 뭔가 사업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20년 후에 그렇죠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목표가 여러 개 있죠, 여러분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하나만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다수의 또는 자녀의 학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여러분들 상당히 좀 복잡하다. 근데 이런 기관들은 딱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좀 많이 잘 냅니다, 여러분들. 근데 개인들은 상당히 좀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 좀 체크 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반대로 좀 얘기하면 좀 틀린 말이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단락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관 투자자는 투자 기간이 매우 길지만 개인 투자자는 투자 목표에 따라서 수년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연기금은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장기간 플랜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투자 기간을. 그리고 장기 플랜으로 가는 이유도 있죠. 왜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연금액을 지급하는데 딱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령대가 지금 현 세대 열심히 근로자로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금보험료 내면서 나중에 받게 되는 거고, 지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계속 세대를 겪으면서, 그렇죠? 시기 매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자, 그렇게 단일 목표로 장기 플랜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이거에 비해서 개인들은 여러분들 나는 뭐 1년 후에 우리가 목적 자금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5년짜리도 있고요. 10년짜리도 있고요. 20년, 30년 뭐 나중에 상속을 위한, 그렇죠? 그런 상속 자산을 만드는 목표도 있을 수가 있고, 개인들은 단기 목표도 있고 중기 목표도 있고 장기 목표도 있고 상당히 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은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는 운용하는 자금이 대규모이지만 개인들은 소액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목돈을 마련하여야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개인은 복수의 투자 목표를 가지고 있고 투자 목표별로 투자 기간과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상이해서 투자 목표별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 재무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재무 설계사인 거죠. 그러니까 재무설계사는 고객과의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가 실현 타당하게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재무설계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과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국민연금, 기금 등 기관 투자자보다 낮았는데 개인 투자자도 국민연금, 기금 등 기관 투자자처럼 투자하면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일견 타당한 것 같지만은 기관과 개인은 투자 목표가 상이하고 개인이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 그래요? 우리 개인들은 여러분들 복잡다단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관처럼 여러분들 세대를 계속, 그렇죠?
미래 세대까지 계속 바라보면서 장기 플랜으로 갈 수가 없죠, 개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놓여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소액 투자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곳에 한정돼 있죠. 투자할 수 있는 곳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점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 행동경제학에 의하면 개인은 다양한 투자 목표를 설정해서 개별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는 투자 목표별로 투자 위험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인들은 여러분들 투자 목표가 1번 투자, 그쵸? 뭐 주택자금 마련, 2번 자녀 학자금 마련, 뭐 3번 노후자금 마련, 뭐 4번 상속세, 뭐 세금 마련,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자금들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가 뭐 한두 개는 아니죠, 여러분들.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통장으로 관리해라. 각각 관리해라 라는 거죠. 각각. 그쵸? 그리고 양가로 2번 밑으로 오셔가지고 투자 목표와 위험과의 관계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목표와 위험과의 관계. 자, 우리 어쨌든 이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죠? 반드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한다. 이거 노후 자금 만들지 않으면은 노년에 생활을 못 하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은, 자, 이런 3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3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투자를 할 건데,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험이 뒤따른다라는 거죠? 위험. 그러면 위험이 뒤따르는데, 이 위험을 엄청나게 높은 쪽에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나마 내가 위험을 감내할 정도의 위험이 좀 낮은 쪽에, 좀 안전한 쪽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런 데에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감내 수준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또 하나의 목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서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버킷리스트. 은퇴 후에 버킷리스트. 내가 사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외여행을 가는 게 목표다. 그래서 해외여행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요거 가기 위해서 나는 1억 원을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1억 원을 모으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1억 원을 달성을 못하면은 해외여행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소액으로 투자해서 그렇죠? 우리 아주 고위험, 아주 높은 위험에 이런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달성만 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얘기죠. 달성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못해도 괜찮다. 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니까 남은, 그쵸, 다른 쪽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재원으로 안전하게 좀 지킬 수 있는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런 식의 우리가 투자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투자 목표와 위험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뭉쳐가지고 개인들은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없다. 목표별로, 그렇죠. 그 위험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준까지 우리 그 목표를 꼭 달성해야 되느냐, 달성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책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2페이지 우리 첫 번째 줄 맨 밑에 우리 양과리 2번의 첫 번째 줄 보니까 우리가 은퇴 후에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한다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되죠. 이거는 반드시 의식주는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달성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 노숙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들 13페이지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은퇴 후에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의 투자 위험도 목표로 하는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위험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 그게 바로 리스크다. 그렇죠? 자, 하지만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버킷리스트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실현하지 못해서 좀 언짢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기본적인 생활비처럼 생존의 이슈는 아니다.
달성 못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위험 관리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따라서 그 다음 단락이에요. 버킷리스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기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투자 목표보다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요거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기본적인 생활비 우리 교재에서는 리스크 정도가 그렇죠? 요거 버킷리스트로 했을 때 투자했을 때 리스크랑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위험한데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위험한데 투자해도 괜찮다. 여기는 좀 안전한 쪽으로 가라.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됐나요? 됐습니다. 그런 개념만 좀 보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뭐 책에서 뭐 밑줄 열심히 치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약하면 그 5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투자 기간과 위험이라는 것을 보시죠. 투자 기간과 위험. 자, 일단은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은 결국 기본적인 속성이 이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우리 투자 기간이 20년짜리 투자하는 거랑 투자 기간이 3년짜리에 투자하는 거랑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보죠, 여러분들. 요거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년 후에 내 투자 목표를 달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20년 후에 나도 이제 투자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 기간이 긴 거와 투자 기간이 짧은 거를 봤을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짧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위험한 데에 투자해도 괜찮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위험한 데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봤어요. 마이너스 10% 1년 동안. 그렇죠?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회해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겠죠? 짧은 기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해됐나요, 뭔지? 자, 그런데 장기 투자했을 때 1년간 수익이 마이너스 10% 났어요. 그러면은 1년에 처음 투자했을 때 10% 마이너스 나왔는데 20년 후에 이 목표 달성하는데 물론 영향은 미치겠지만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다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 기간이 길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투자 기간이 짧은 것보다는 오히려 리스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높은 데 투자해도 괜찮다. 괜찮다.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투자 기간과 관련된 부분 내용 좀 보시죠. 예상되는 투자 기간은 다를 수 있다. 목표마다 다 다를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나와 있고요. 뭐 노후 자금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의 학자금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인 거고, 뭐 단기적으로는 뭐 1, 2분 될 수도 있다. 우리 단타들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기간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쪼개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 14페이지 가서 보니까 양괄호 2번에 투자 기간과 위험과의 관계.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예금이라든지 만기가 짧은 채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 기간이 1년이라도 투자 위험은 거의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 5줄 내려오셔가지고 투자 기간이 짧은 경우 주식과 같은 단시간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죠? 지금 여기는 기간 관점에서만 간단하게 본 거고요. 여기서는 책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부분, 투자 기간이 짧은 경우에 주식과 같은 데에 투자해서 그렇죠? 손실을 보게 되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맨 밑에, 그 5줄, 맨 밑에 5줄이에요. 5줄 바로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자, 기간이 7년 이상인 개인이 동일한 시기에 투자를 시작했더라도 양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7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간이 충분하게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그렇죠? 회복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회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투자 기간이라고 하면은 조금 고위험한데 위험한데 투자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줄 보죠, 여러분들. 투자 기간이 짧은 개인은 투자 위험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여야 수익을 달성할 수 있지만 투자 기간이 긴 개인은 투자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도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 부분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책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우리 젊었을 때 좀 공격적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이가 이제 들면은 안정적으로 운영해라. 노후 자금을 위해서는. 왜 그래요?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 아직 기간이 충분하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손실 보더라도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거에 비해서 우리 노년이 돼서 노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밖에 안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안전하게 가라. 손실 보게 되면은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런 얘기 합니다. 그죠? 100 또는 110 마이너스 나이라는 말을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30살이다라고 하면은 100으로 한번 가정해 보죠. 110으로 해도 되고 10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110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으로도 많이 합니다. 이건 룰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100 마이너스 나이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예요? 70이죠? 70. 자, 우리 70%까지 주식에 투자해라 라는 거죠. 30살이면 주식이 좀 위험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내 나이가 50세가 됐다라고 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50이 되잖아요. 100 빼기 50 하니까. 50%. 주식의 투자 비중을 50% 넘기지 마라. 손실 보면은 만회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령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주식 투자 비중을 점점 이제 낮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개발된 펀드가 또 있죠.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운용되는 펀드. 뒤쪽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TDF 이렇게 얘기합니다. TDF. TDF가 뭐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타임 데이티드 펀드 뭐 이렇게 약자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마다 이제 연령에 따라서 그렇죠? 요게 주식 투자 비중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낮춰 나가는 그런 펀드 유형. 요런 형태의 펀드. 그렇죠? 요게 바로 TDF 펀드다. TDF다.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 투자 기간과 그렇죠? 위험과의 관계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교재에서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읽어보시되 핵심적인 키워드, 정리 포인트만 잘 잡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암기하듯이 막 이렇게 공부하실 그럴 만한 그런 챕터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우리 제2절 여러분들 금융상품의 분류 파트가 있는데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